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벌써 우리가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지 벌써 4주차예요. 그래서 이제 4강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도대체 뭘까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문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가능한지, 환경 보호 노력의 사례들, 즉 생물 다양성을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먼저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같이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 각국들이 전 세계 생물의 어떤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 협약의 조문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이러한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고, 그리고 요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종의 다양성, 그리고 종 간의 다양성, 또 하나가 생태계의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생물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한 종이 있다면 그 한 종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종들이 다양하게 있듯이 물론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듯이 생물종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라고 해서 다 똑같은 토끼가 아니라 빨간 토끼, 뭐 검정 토끼 또는 귀가 조금 큰 토끼 또는 작은 토끼 뭐 이렇듯이 그래서 그러한 종의 다양성이 있고요.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토끼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크기라도 뭐 여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쪽제비도 있을 테고, 또 더 크면은 고양이, 그리고 뭐 또 개, 뭐 호랑이, 뭐 스라소니 뭐 이런 식으로 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종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태계도 수상 생태계가 있을 테고, 해양 생태계가 있을 테고, 산림 생태계가 있을 테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러한 형태의 생태계 다양성을 갖다 전부 이루는 말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성은 동일 종 내에서도 유전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포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 다양성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 같은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 뭐 양서류 또는 갑각류 뭐 등등등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종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 혹은 뭐 수상 생태계, 산림 생태계 이런 식으로 습지, 산, 호수, 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이 생물 다양성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유전적인 다양성은 같은 집단 내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 변이가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하게 있다면은 같은 집단 내 어떤 한 종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다른 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강한 그런 농작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 개, 고양이, 쥐, 뭐 토끼, 사슴 뭐 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와서 한 종이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개가 멸종을 하면 개와 비슷한 뭐 고라니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 마이크 켜놓은 사람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물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비생물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이동이라든가 물질 순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뭐 난대 혹은 한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종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갯벌과 습지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 다양성의 전체적인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끼를 한 마리를 예를 든다면 토끼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유전자 정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귀가 조금 같은 토끼인데 귀가 조금 짧은, 어떤 거는 앞다리가 조금 긴, 어떤 거는 색깔이 잿빛 색깔이 나는, 어떤 거는 뭐 조금 큰, 어떤 거는 작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종 다양성이라는 거는 토끼뿐만이 아니라 뭐 뱀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새라든가, 노루라든가, 또는 고라니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생태계 다양성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수상 생태계, 습지, 초원, 뭐 또는 어떤 뭐 바위만 있는 또는 사막만 있는 이러한 유형의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을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생물은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또 특히 산업용 제품 이런 데도 굉장히 생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갖다가 빌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항생제 중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곰팡이가 만든 그런 이제 항생 물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양방이라고 하는 약방 같은데 거기서 처방하는 한 25% 정도가 식물로부터 얻어진,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된 그러한 것들이 대략 한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어디서 얻어서 쓰게 되냐면요, 식물,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열이 나고 막 그러면은요, 버드나무류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달여서 먹었대요. 근데 바로 이 버드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스피린 성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식물로부터 얻는다라든가, 우리가 진통제로 쓰는 몰핀 같은 경우는 양귀비로부터 얻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생물로부터 얻고 있고요.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한 5,000종 이상이 식물로부터 이렇게 약효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생물의 다양성 가치는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육종을 해서 조금 더 열매가 큰 사과, 또는 더 저장이 잘 되는 배, 또는 당도가 더 높은 포도, 이런 식으로 육종을 해서 계속 품종 개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물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거나 또는 분해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기를 정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질을 갖다 정화하기도 하고, 또 토양의 비옥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유용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얻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졌거나 파괴됐거나 그런 경우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면은 맨 밑에 적은 것처럼 인류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복지 그리고 생존에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은 지구상 생물종의 분포가 한대지방, 차가운 지방의 한 1에서 2%, 온대지방의 13에서 24%,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열대지방에서 한 70에서 80% 존재를 한대요. 이렇게 생태계가 한대, 온대 또는 열대 생태계에 따라서도 이렇게 존재하는 데가 이제 다르는데요. 특히 열대 지역 중에서도 열대 우림 지역, 여기가 지구 표면적으로 치면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생물종의 한 반수 이상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종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멸종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호랑이, 소위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지금 시베리아 지방 이런데 아주 그 한정된 개체수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 전체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제7차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총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생물 멸종 속도가 지난 1000만 년의 평균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른다며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의 8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인간으로 혁신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를 하기를 생물 100만 종 이상이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다 누구의 탓이겠어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 활동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러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영국의 텐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1935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생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상호 간의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또 생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생물들, 무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계의 크기는 작게는 어떤 조그만 연못, 그래서 연못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지구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생태계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의 생물권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는 또 무기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또 가능한데요. 무기적인 환경에 의해서 구분하면은 해양 생태계 또는 호소 생태계, 뭐 극지 생태계, 사막 생태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삼림 생태계라든가 초지 생태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농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농업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경지 생태계 또는 농촌이 아닌 도시는 도시 생태계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제 무생물적인 것도 포함하다 보니까는 뭐 산업 생태계가 어쩌다라든가 또는 뭐 교육 생태계가 어쩌다라든가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해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생태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고요. 생태계의 평형 그리고 종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하고의 연관을 갖다가 한번 살펴본다면 생태계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각 종들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갖다 유지를 하고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물 군집의 종류나 수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물질량에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어떤 그 종들 간의 평형은 뭐로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냐면 먹이사슬, 소위 이야기하는 먹이연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물질 순환도 일어나고 또는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은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이 다양할수록 이 먹이사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얽혀 있긴 하지만은 종이 다양할수록 굉장히 건강한 그런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생태계가 이렇게 생산자가 있고 그리고 1차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2차 소비자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소비자는 또 다시 뭐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산자가 다시 또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순환 구조를 갖다 갖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생태계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2차 소비자가 늘어나지만은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 바로 생산자들, 즉 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어치우다 보니까는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소비자가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자기네들 개체보다 적어지니까 또 개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도 또 마찬가지 줄어들어서 결국은 다시 감소가 돼가지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생산자가 조금씩 늘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밸런스를, 이러한 균형들을 갖다가 꾸준히 생태계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생태계 평형 과정이고 또 생태계의 어떤 그 순리적인 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안정된 생태계 평형 상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생태계일수록 그렇고요. 두 번째는 물질 순환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형태일수록 생태계가 건강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생태계인 경우에는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고 또 급박한 환경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급박한 환경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완충작용을 하면서 다시 평형을 이루는.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과정. 요런 데 있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이런 쪽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생태계가 사실 이런 이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요인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연재해예요.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현재까지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 됐다고 하는데요. 생물종들이 이렇게 출현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해 가면서 이제 존재했다가 또 멸종되고 또 멸종되고 이런 시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그러한 시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악기라고 하는 데가 공룡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거든요. 그랬었는데 공룡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를 최근에 과학자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지구로 외계로부터의 운석 또 행성 이런 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엄청난 그런 파괴력에 의해서 이제 멸종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평형을 갖다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보기도 했지만은 호주의 산불, 캘리포니아의 산불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뭐라 그럴까 생명체들이 이제 죽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제 사례를 갖다가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러한 홍수, 산불, 화산 폭발, 산사태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먹이 연쇄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화 생물들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생물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생태계의 어떤 먹이 사슬이라든가 이런 걸 해침으로써 또 이제 파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인간 활동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킴으로써 그로 인해 가지고 생물종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멸종돼 가기도 하고 또는 농약에 무분별한 살포라든가 또 인구가 도시 집중한다라든가 또 자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소비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산에 가면 제발 도토리 밤 같은 거 줍지 말아라. 그게 다 도토리 밤 이런 게 누구의 먹이에요? 다람쥐라든가 청설모라든가 이러한 생물종들이 또 먹이인데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니 뭐 가을이면 놀러 가가지고 다 주스면은 그런 생물종들이 먹을 양식들이 이제 부족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열심히 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먹이를 준다고 또 이렇게 곡식들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귀화생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 살지 않던 그런 이제 생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 베스라든가 또는 블루길이라든가 이러한 종류들, 이스라엘 잉어 혹은 향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물 자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생물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죠. 식물들을 또 삼림 자원으로부터는 땔감이라든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 펄프라든가 종이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죠. 섬유라든가 꿀, 밀랍, 천연염색, 그 다음에 동물 사료, 의약품 이런 거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쵸? 생물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은 식물의 뿌리라든가 지중해 생물들이 홍수를 막기도 하고요. 또는 토양의 통기성을 갖다 증가시켜서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이 살기 좋도록 환경을 갖다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나무들 같은 경우는 산소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기를 갖다 좀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여름같이 이제 더운 날씨에도 그런 이제 온도를 갖다가 조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바람을 갖다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어떤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터 섬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본다면은요. 이스터 섬의 사례 같은 경우가 생태계 파괴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스터 섬은 울창한 산림을 이루었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 그 자연을 갖다 이제 훼손하는 과정에서 또 자연 훼손하는 과정도 좀 독특했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터 섬은 이렇게 모아이라고 하는 석상들이 굉장히 큰 석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옛날에 그 시대에 가능했었을까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왜 이스터 섬에서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결국은 사람들까지 멸종을 하게 됐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터 섬의 비극은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그러면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그런 과정에서 생태계가 이제 점점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건강한 생태계를 갖다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먹어야 될 자신들이 식량으로 취해야 될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멸종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그린 거죠. 네. 바로 요 생태계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A와 같이 건강한 생태계. 다양한 그런 생물종들이 있죠. B와 같은 조금 줄어든, 그리고 C와 같은 아주 단순한. A와 같은 생물종이 다양한 그런 생태계의 경우에는 먹이곤물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 종이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다른 종들이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들이 몇 가지가 없어지면서 B, C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 안정성이 확 깨져서 예를 들어 C 하나 예를 든다고 합시다. 토끼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뱀이 풀을 먹겠어요? 독수리가 풀을 먹겠어요? 같이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순환의 고리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들 수 있고요. 예.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감소하는 원인은 역시 서식지 파괴. 예. 그래서 서식지 면적이 감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열대우림을 파괴한다라든가, 예, 그쵸? 그리고 방목을 한다라든가, 댐 저수지를 만든다라든가. 바로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은요, 요 그래프는 X축은 면적이 얼만큼 변하는지에 따라서 Y축은 면적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물종이 멸종을 하게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면적이 한 50% 정도로 줄어들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살아남는 생물종은 90%, 즉 10%가 멸종을 한다는 거예요. 점점 50%에서 더 줄어들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요. 또 서식지 파괴뿐만이 아니라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경우 이런 거예요.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서식지가 단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들이 넓지만은 단절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드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물종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통로라든가 생태 통로 이러한 이제 설치의 필요성도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거 이외에도 외래종,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외래종들의 도입에 의해서도 환경이 파괴가 돼가지고 황소개구리, 베스, 또 블루길, 뭐 개망초 이런 것도 다 외래종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지는 않아요. 외래종이 도입됐을 경우에. 외래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자생종과 공존할 수 있으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오염이죠. 경작지에 살포되는 농약이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같은 경우는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불법 포획이라든가 남획. 그래서 야생동물이 밀렵되거나 또 너무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미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급히 이제 개선돼야 될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생태계 구성원이고 또 생물자원을 생태계에서 이제 제공받고 있고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 공부하는 생태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생태계는 스스로 안정된 그런 상태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균형을 깨뜨리면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갖다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이 필요한 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건강한 그런 사회를 어떤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호의 필요성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